대선이 가까우면서 후보들은 물론 각 당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쇄신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김건희 씨의 등판 준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세 군데 공천하지 않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세 군데가 이제 종로, 경기 안성, 그다음에 이제 청주 상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군데는 이제 민주당이 귀책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공천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안성하고 청주 상당의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거기는 이제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이 분이 형사 관련돼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귀책 사유가 명확한데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종로예요. 종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스스로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네. 의원직을 사퇴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맞지만 뭐 부정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러한 이제 어떤 형사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공천하는 게 맞냐 틀리냐 사실 지금도 민주당 내에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격적으로 좀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배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굉장히 이제 강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뚫기 위해서 그럼 보여줘야 될 변화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뭔가 민주당이 그동안의 모습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이 움직임을 정치개혁 논의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동일지역구 연속 3선 초과금지 조항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명이 되지 않았던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등에 대해서 처리를 빨리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의 이제 범위를 늘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을 이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쇄신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종로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서울시장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서울시장 후보 냈던 거하고는. 그때는 이제 당원 당규상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그러한 이제 성범죄 의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선거를 치르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 전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해서 이제 선거를 치렀던 거죠. 예.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좋지 않았고 익히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상황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 종로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이 종로에 원래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어떤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뭐 범죄 의혹 이런 걸로 이제 뭐 낙마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로를 공천을 포기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 건데요. 쇄신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는 그 공천하는 게 이제 떳떳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종로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쇄신으로 비춰지려면 종로에서 이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하고 뭔가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후보는 있겠죠. 그런 후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유권자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지금의 어떤 이 대선의 성격을 회고 투표의 성격에서 전망 투표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후보를 이 유권자들이 지지할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느냐 이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종로에 어떤 후보가 나가서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보조를 맞추는 듯한 느낌으로 이것을 새로운 뭔가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모습, 더 나아진 모습의 어떤 집권 세력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후보가 나을 거냐의 문제로 이게 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는 사실 여의도에서 그동안 나온 얘기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지금은 대선 후보지만 네. 종로에 일종의 이재명 후보하고 어떤 연합전선을 이뤄서 종로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종로 재보궐선거 나갈 마음은 없는지. 네. 근데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예비 후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가 실례이다. 그래서 이 김동연 카드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종류의 좀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좀 무게감 있는 카드를 고려해야 좀 이러한 종로에 공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지만 네. 이게 항상 정치라는 것은 한쪽에서 뭘 하면 다른 쪽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종로에 누구를 내보낼 거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골치가 아픈 상황이에요. 뭐 원희룡 전 지사 얘기도 나오고 뭐 유승민 전 의원 미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내보내면 어떻겠느냐. 윤석열 후보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원팀이 되니 많이 하는데 일단 최재형 전 원장은 뭐 안 나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논의를 좀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종로에 나갈 경우에 그러면 이 원래 민주당 후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종로에서 승부가 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원래 민주당이 이제 연속으로 집권한 그런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자의 판단들이 좀 나가서 좀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것이냐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좀 여러모로 다를 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승부가 쉬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로에 누가 나갈 거냐를 놓고 좀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사퇴해가지고 어쨌든 이 빈 공간인데 그렇죠. 그걸 안 낸다고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똑같이 국회의원이 사퇴해가지고 빈 지역구가 있어요. 서초각 같은 데가 그런 데죠. 윤희숙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그런 공천을 할 거냐. 이걸 또 유권자들이 볼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은 어쨌든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진다고 공천 안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제 어쨌든 윤희숙 전 의원이 여러 가지 뭐 부친의 어떤 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사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공천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 민주당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보여주기 쇼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좀 속내는 앞으로 좀 복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다음 총선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쓴 586 이제 퇴진 논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일련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측근이다라고 하는 7인회라고 하는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할 경우에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 중에는 7인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을 그럴 국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국회 내에 자기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던 측근들이기 때문에 이 백의종군한다.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당내에는 상당히 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김종민 의원이 또 그 전에 올린 글 86세대가 좀 나름 이 역사의 어떤 페이지 한 장을 넘기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정치개혁 논의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난 그럼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오늘 송영길 대표 불출마로 그냥 이 논의가 인적 쇄신과 관련된 논의가 끝난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은 뭐 그런 정도였구나. 선거를 앞두고 사실 송영길 대표는 나름 이제 대권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될 정도로 해볼 수 있는 거 나름대로 다 한 사람인데 불출마 정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임명직을 안 맡겠다는 정도 얘기가 나오는 선에서 인적 쇄신이 끝나는 것이냐라고 하면 네. 그렇게 큰 어떤 유권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살점을 떼고 있는 중이라고 한 거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86세대에 속하는 의원들의 어떤 지금의 상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86세대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직을 던진다든지 불출마 선언을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뭐 동참해 갖고 한다라든지 이런 그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사들은 나름대로 결심을 할 기회가 또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그동안의 민주당이 앞으로는 아니겠구나. 앞으로는 새로운 뭔가 민주당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네. 지금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 주변은 다 비는 거잖아요. 지금 측근 그룹도 임명직 안 맞는다고 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들도 뭐 지금 뭐 나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한데 네. 그럼 이재명 후보는 누구랑 집권을 하고 누구랑 정치를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유권자들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유능함의 어떤 보여주는 어떤 고리로서 나는 누구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즉 연합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망까지 보여주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이 설 전에
뭔가 이재명의 정치, 이재명의 리더십은 이런 거로구나라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맥락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의 어떤 지지율에 좀 하락세로 넘어가거나 정체되고 있는 이런 국면을 네.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국회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그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지만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영민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의 정체 또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강도 쇄신안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 하나에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당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서울시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특 4.7 선거 때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거다라고 하면 후보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나눠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이걸 논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고서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유권자들을 이제 그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그다음에 뭐 직업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서 직접 인터뷰를 해서 FGI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 이 민심을 들어본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게 4.7 재보궐 때보다 훨씬 더 민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이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의 강점, 약점 그리고 위험 요인, 기회 요인을 다 따져 보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후보 자신, 후보 개인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지금 호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는 사실상 승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고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 정권 교체 열망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정권 교체의 진원지다. 정권 진원지. 교체 여론의 진원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특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정말 이건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뭐 단일화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 곳이 서울 지역이에요. 지금 그 이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건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던 이 탈모 관련해서 탈모 관련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세금 낭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인식이라는 거는 서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이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이 세금 문제에 상당히 민감해졌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가 많이 낼 수가 있겠는데 그 세금을 내는 것들이 과연 그런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냐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서울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면 네. 서울의 인구 수도 많지만 결국은 서울이 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이게 바람직하냐는 뭐 별도로 다루더라도요. 네. 결국 서울에서 적어도 이제 박빙 승부 이상의 이제 우위를 갖지 않으면 여러모로 패배가 상당히 패색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쇄신안을 통해서 민주당이 변화한다. 이 점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지금 호불호의 문제에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흠을 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유능함,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뭐 세금을 뭐 허투루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서울의 민심은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메타버스 수도권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돌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와닿는 거는 감정적인 호소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번에 그 만약 자기 죄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라 감옥에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감정적 호소가 꽤 많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 특수부 검사들이 없는 제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됐는데 이게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이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해야겠다라는 당위가 될 수 있는 메시지이긴 합니다. 아하.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워낙 이제 검찰 문제에 예민하고 또 네네.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비호감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중도층과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상시켜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것까지 걱정하고 있구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는 억울해서 이제 피를 토할 지경이다. 오히려 산적대들이 나한테 죄를 뒤집어 덮어 씌운다. 즉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이 원하는 어떤 목소리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 사업은 내가 100% 잘한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 결국 이제 산적대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하다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린 거, 이제 본인의 이제 욕설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의 어떤 좀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 가족사를 언급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설명이 상당히 이제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눈물을 흘리는 의미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제 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눈물을 당연히 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냉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눈물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생각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자기 연민의 의미다. 라고 받아들여지면 유권자들이 그것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보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인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대상은 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이게 상대원 시장 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어렵게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였으면은 좀 더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거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눈물이라는 거는 뭐 흘리고 싶다고 해서 흘려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앞으로도 설명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설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뭐 오늘 신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성남시장 할 때 한 건설사 4억을 또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해명도 앞으로 또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는 이제 몇 차례 사실은 거론됐던 문제예요. 근데 그 이제 성남시에 있는 이 한 대기업이 원래는 이제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병원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건설을 포기를 했는데 그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회사는 이 병원이 아니라 자기 사옥을 짓고 싶다. 이 사옥 관련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해주고 기부 체납을 얼마 받기로 해서 이제 그것이 승인이 됐는데 그 결과적으로 대기업에게 일종의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거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가로 이 대기업은 성남FC, 성남시에 있는 시민구단 뭐 상당한 광고비를 지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2015년부터 제기됐던 의혹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설명하고 해명을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성남FC에 이 대기업이 후원을 했다라는 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에게 어떤 득이 되고 이 개인의 어떤 자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의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일정 정도의 이제 기부 체납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시민구단, 이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좀 배려를 받은 것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어쨌든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도움이 되는 또 이제 기업을 유치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한 거다라고 그때도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아마 해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대장동 개발 의혹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같이 좀 묶여가지고 어떤 악성 의혹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이 지난 이제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자세하게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해명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 얘기도 해야죠. 윤석열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KBS 방송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종의 무속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좀 했죠. 그렇죠. 공격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제 뭐 이를테면 건진 법사라든지 또는 여러 명의 무속인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사법고시를 연달아 낙방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어떤 무속인에 가까운 그런 인물의 조언을 들어서
여전히 이제 그러면 검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KBS 보도에서 나온 이제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였죠. 조국 전 장관이 빨리 좀 이 거취를 정리하거나 했으면 검찰 수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그러지 않는 바람에 이 딸인 조민 씨까지 불행한 상황이 됐다. 이 조민 씨는 부모를 잘못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좀 미움을 사는 계기가 돼가지고 정권에 배신당했고 죽을 뻔했다. 이게 이제 비유겠죠. 정말로 죽을 뻔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이런 이 견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본인의 입으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을 특별히 겨냥해가지고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이 정권에 결과적으로는 그 의혹이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만나서 얘기를 한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더라면은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좀 더 이 여유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좀 일부 봐주기 수사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그리고 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졌다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부 민주당 주변에는 민주당 주변 인사들은 이 얘기가 조국 전 장관을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네. 압수수색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압수수색하고 온 가족을 이렇게 괴롭혔다는 얘기 아니냐. 라고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녹취록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얘기를 연결 지어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반대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검찰권 행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건 진보에 가까운 사람들이건 잘못을 했다라면 누구나 정말 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공정한 검사이다라는 이미지를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봐줄 수 있는 정도가 있으면 봐줄 기회가 있었으면 좀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정치 검사 아니냐 이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가 그냥 본인 생각을 그냥 뭐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한 것인지 네. 아니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그러한 어느 정도의 좀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유권자들 어떤 궁금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뿐만 아니라 원팀을 좀 잘 만들어야겠다,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원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두 사람이 회동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 홍준표 의원이 공천 관련돼서 본인 사람을 공천에 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건 구태 정치다. 그러면서 당원으로서의 자격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 후보와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둘이 한 얘기인데 네. 안 받아들일 거면 그냥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될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터뜨렸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명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이게 뭔가 공격을 당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서 홍준표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뭔가 원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목소리를 그런 방향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차라리 출당시켜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이 공감대를 가지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가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 측에서 보면 기회를 잡아서 홍준표 의원에 있는 어떤 일종의 비청산을 해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2030 여론을 이제 갖고 왔고 홍준표 의원을 굳이 이제 원팀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이제 지지율 상승 국면은 승부를 나름대로는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앞으로 갈 거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시 어떤 이 논란이 있어서 지지율 하락 국면이 되면 결국 유승민 전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한테 우리 원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의 이 갈등 국면은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면 오해를 풀 것이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윤석열 후보 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끝으로 간단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모두 단일화는 선 긋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 이후나 돼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단일화는 없다, 안일화가 아니면 안 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강하게 지금 단일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일화를 할 거여도 안 할 거여도 지금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안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어떤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파일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려면 또 본인이 거기에 알맞은 행보, 정치적 행보를 또 해나가야 되는 건데 단일화의 입장과는 별개로 안철수의 새정치 뭐냐, 안철수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빈 공간이 있다고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는 일종의 이제 노동이사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노동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보수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거냐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부정적인데 뭐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